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차 SBS 미래 한국 리포트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SBS 8시 뉴스 앵커를 맡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SBS 미래 한국 리포트가 벌써 올해로 10회째를 맞습니다. 저희 미래 한국 리포트는 지난 2004년부터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갖춰져야 할 조건과 또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SBS 미래 한국 리포트가 1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을 한번 영상으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보시죠. SBS 미래 한국 리포트는 우리 사회가 짚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선정해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시켰고 경제 성장에도 오히려 줄어드는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제기했으며 This job crisis that we're facing in Korea and America, it's a global crisis. 100년 대계 교육해조의 시급성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고통지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가치에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고 And the future of any nation shall be by way of the family.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리더십의 조건을 심층 분석했으며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주제는 녹색 성장의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All government departments work together to develop a national plan for both mitigation and adaptation. 잦아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과 성숙한 사회를 가기 위한 사회적 신뢰와 소통에 대한 양적 성장 위주의 경쟁 방식이 아닌 경쟁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해 국민과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People must feel the game is fair. 최근 몇 년 새 우리 사회 전반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였던 성장보다도 분배 정의가 시대 정신으로 부상했습니다. 제10차 SBS 미래 한국 리포트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 사회의 전제 조건과 사회 통합을 위한 새 리더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사장 우원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박근혜, 안철수 후보님, 박정환, 고은길 장관님과 여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기업인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SBS 미래 한국 리포트는 올해로 10번째를 맞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와 교육, 행복, 기후변화, 소통, 그리고 경쟁과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과 미래 비전을 한 발 앞서 제시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 사회를 위한 리더십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선진사회로 가는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에만 몰입하면서 여타 분야에 누적된 부작용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양극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과 영세한 자영업자, 워킹푸어와 하우스푸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꼭 만들어가야만 하는 시기가 바로 그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 위험에 빠지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란 정말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더욱 희망을 주는 지혜로운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통령 후보님들과 함께 착한 성장 사회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안팎의 여러 도전들에 대한 슬기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10차 미래 한국 리포트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반쯤 남았죠. 오늘 주요 대선 주자 두 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착한 성장을 위한 리더십의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 두 대선 주자들과 국민들이 잠시 직접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대선의 주요 세 후보들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후보 모두 SBS 힐링 캠프에 출연해서 국민들과 아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죠. 저희가 사실 세 분을 모두 초청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박근혜, 안철수 후보의 힐링 캠프 영상과 함께 국민들의 질문에 잠시 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보시죠. 글쎄 오늘 이렇게 만나시고 어떤 별명을 붙이면 좋겠다 싶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뭐 박순애, 박수. 순하다 이거지. 순하다. 네. 아니면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야근해 어때요? 그 새우하고 고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또 준비를. 새우. 새우가 예. 새우는 깡이고 고래는 밥이고.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하는 책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예. 오죽하면 책 제목이 그랬겠습니까? 박근혜 씨의 꿈이 뭡니까? 그 안거 낙업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해요. 뭐라고요? 안거 낙업. 어느 지역에 태어났든 또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학교를 나왔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 대표님께서는 외롭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찾아뵙고 위로를 얻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아무래도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의외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궁금해하셨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어디서 어떻게 위로를 받으시나요? 역시 그 국민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돼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이 다 흉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었는데 좀 수많은 국민들께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어려운 힘든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정치를 시작한 후에 저희 당이 두 번이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었고 또 저도 테러를 당해서 목숨까지 위협을 받았지만 그때 또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그 믿음, 신뢰가 또 저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꼭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 이렇게 뵈러 다니면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러는데도 오히려 그분들이 저한테 힘내라고 그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네,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따뜻한 위로가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안철수 후보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도서관에서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다고. 도서관이 작았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편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한 60명이면 반에서 중간 정도? 아마 30등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수가 하나 눈에 띄어서 반가워서 봤더니 제 이름에 있더라고요. 철수. 그 댓글에 출마설이 막 나돌면서 네. 그런 게 네. 장안에 화제가 막 될 때 1,500억을 사회에 환원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가졌던 생각이
성공은 저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내 몫이 아닌 건 그 사회가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 현재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오래된 체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현재에 대한 불만 내지 변화에 대한 열망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하나의 창구. 그 역할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 역할을 하자.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 바뀌셨는데 이제 생활 방식이나 생각 등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힐링 캠프에 출연하셨을 당시만 해도 기업인으로 출연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또 정치인으로 이 자리에 자리를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바뀌었나요?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 가는 곳마다 방명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글씨를 굉장히 못 씁니다. 못 쓰는 글씨 때문에 컴퓨터도 일찍 배웠던 건데 쓰면서 많은 분들이 안철수 채라고 인터넷에서 떠돌기도 하고 그런 재밌었던 경험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 지난 40일간 만나 뵀습니다. 며칠 전 성남 건축 노동자들 새벽 4시 50분에 그렇게 다들 서서 일감들 찾으려는 분들도 만나 뵙고, 또 바로 그저께 이제 어머님들도 만나 뵀는데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하면서 다 우세요. 그래서 그 말씀 이제 들으면서 저분 한 분 한 분 어려움들 해결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더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정치하면서 달라지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한 분 한 분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두 후보의 아주 의미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보고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두 후보들의 착한 성장, 리더십과 관련된 직접 말씀하시는 건 잠시 뒤에 우리가 또 듣기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 착한 성장을 위한 리더십입니다. 한국이 이제 성장과 복지가 서로 선순환하는 그런 착한 성장을 어떻게 이룰지 이제 정말 국가적인 대전환기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 리더십이 역시 또 짊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런 도전에 직면을 했고 또 그 대응 방식의 차이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바뀐 그런 사례가 지금 실제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잘 아시죠?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의 문제입니다. SBS는 지난 1년 동안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그리고 KDI와 함께 글로벌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또 반면에 나홀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독일에 가서 착한 성장 사회의 조건을 연구했습니다. 지금부터 유로존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미래 좌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양대 노총이 24시간 총파업 시위를 주도하면서 7만여 명이 의사당 앞에 집결했습니다. 시위대가 버스 정류장을 부수고 도심 곳곳에 불을 지르면서 시 전체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 내년 예산을 16조 5천억 원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민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Έχουμε υποστεί όλες τις σημειώσεις, δεν αντέχουμε άλλο. Εάν μας έστω και ένα ευρώ να μας μειώσει, είμαστε στην εξάρτηση, τελειώνουμε, δεν αντέχουμε. 스페인 56개 도시에서도 정부의 세금 인상과 긴축에 반대하는 수십만 명이 시위 행진에 나섰습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5%, 청년 실업률은 50%에 달합니다. 스페인 노총들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수십만 명의 유럽인들이 집 구할 돈이 없어 캠프장이나 자동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만 12만 명이 넘습니다. 한때 세계 8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던 이탈리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이른바 워킹푸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도시가지에 방치된 공공주택을 무단 점거해 살고 있는 일가족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E quindi con il lavoro part-time del mio compagno 600 euro al mese non era vivibile la cosa, perché già comunque toglievamo 300 euro d'affitto. 공공주택 무단 점거를 도와주는 시민단체까지 생겨났습니다. Deve poterla avere, perché la casa è un diritto fondamentale. 일자리를 알선해줘야 할 고용센터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Sono iscritti alla cosa per la disoccupazione o per ottenere qualcosa, ma nessuno ha mai trovato lavoro o gli hanno dato qualcosa. 이 가운데 독일은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줄곧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온 독일은 유럽 통합 이후 흑자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을 능가하는 2,063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유로존이 위기에 허덕이는 이 순간에도 독일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저 수준인 6.8%. 더욱이 청년 실업률은 8.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 국가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장 장덕진입니다. SBS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단연간에 걸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사회의 질 유형을 보이는 나라들은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예외 없이 유로존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거나 혹은 다음 희생양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5개 나라들을 비교 연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사회의 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로서 그리스와 이태리, 한국과 사뭇 다른 사회의 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 위기로부터 가장 안전한 사례로서 독일, 한국과 비슷한 사회의 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 위기를 겪지 않고 있는 사례로서 터키를 택하였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OECD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모든 경제 지표 및 사회 지표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지난 5월에는 5개국에서 동시에 국민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을 방문하여 50명의 전문가를 심층 인터뷰하는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여러분과 공유할까 합니다. 우선 MDS 분석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 분석은 13개의 경제지표 및 사회지표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각 국가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분석입니다. 그림을 보실 때에는 일종의 국가들 간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3개의 지표들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나라들은 가깝게 위치하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나라들은 멀리 놓이게 되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 위에 가로축과 세로축을 그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분석 대상이 된 그리스와 이태리를 비롯하여 현재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라고 알려진 소위 피그스 국가들이 모두 왼쪽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결과는 위기를 가져오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근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행히도 위기 지역에 속하지 않고 좌측 하단에 터키와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와 무관한 또 하나의 국가인 독일은 우측 상단 쪽으로 위기 지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의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13개의 지표들 중에서 세로축은 공적 사회 지출, 보다 익숙한 용어로는 복지 지출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로축에서 위로 갈수록 GD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가로축은 가버넌스의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사회 전반적인 신뢰 수준과 투명성이 포함되고 이것은 결국 정치의 영역입니다. 가로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버넌스의 수준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터키는 가버넌스의 수준은 낮은 편이었지만 복지 지출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고, 독일은 복지 지출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버넌스의 수준도 높기 때문에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지 지출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어난 복지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가버넌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위기를 피했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위기를 경험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복지 지출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버넌스의 수준이 낮아도 그럭저럭 버텨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현재의 위치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은 너무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어서 일정 부분 복지 지출을 늘려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을 포함하여 주요 대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지출 증가를 공약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한국은 커다란 정책적 전환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복지 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가버넌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함으로써 그림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복지를 늘리기보다는 법치와 시장 경제 질서 확립에 주력하는 북미식 모델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복지 지출 증가와 가버넌스 개선을 동시에 이룸으로써 그림의 우측 상단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유럽 복지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경로는 가버넌스의 개선 없이 복지 지출만 늘리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세 번째 경로를 따라갈 경우 한국은 곧바로 위기 지역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고 또한 필요한 것임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위기 지역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 즉 그림의 위쪽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함께 이동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지 지출 수준이 높으면서 위기에 빠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랐을까요? 가장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그리스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80년 이후 현재까지 그리스의 경상수지 적자와 정부 부채 규모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는 1980년 이후 거의 해마다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왔고 그 결과 엄청난 정부 부채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정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 그림 위에 각 시기별 집권당을 더 씌워볼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의 양대 정당인 사회당과 신민당은 번갈아 집권하면서 경쟁적으로 부채를 늘려왔습니다.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부패를 눈감아주고 혜택을 제공하는 정치적 후견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는 GDP 대비 많은 복지 예산을 지출했지만 그것이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수준 낮은 가버넌스의 틀 안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번 서베이에서 복지 예산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견은 그리스에서 75.8%로 가장 높았고 현행 복지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그리스에서 64.7%로 가장 높았습니다. 복지 예산을 많이 지출하더라도 가버넌스의 수준이 낮으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두 가지 응답에서 모두 그리스 다음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버넌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복지 지출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그리스 히오스 섬의 시각장애인 수당 부당 수령 사건입니다. 취재 결과 동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Ξεψαχνίζουν τις τελευταίες ώρες οι ελεγχτές του ΙΚΑ τους τυφλούς της Κίου. 올해 7월 그리스의 작은 섬에서 일어난 시각장애인 수당 부당 수령 촉발 사건은 재정 위기의 이면에 부패와 불투명성이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조사위원회가 급파됐고 5만여 명의 거주민 가운데 450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Ο ταχυδρόμος του νησιού έκανε καταγγελία όταν έδινε τα τσεκ, τις επιταγές εκεί για τα επιδόματα. Αυτοί που ήταν τυφλοί βλέπανε κατά τον ταχυδρόμο.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애 수당을 받아온 시각장애인 중 60%가 넘는 무려 290명이 눈뜬 가짜 장애인이었습니다. Και η κακή κοινωνική πολιτική που πρέπει να έχει κάθε κράτος για κάθε έναν ο οποίος χρειάζεται βοήθεια. 국립병원 의사는 뇌물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떼줬고 선출직 공무원들은 표를 얻는 대가로 부정을 눈감아줬습니다. Κανείς δεν εξεπλάγει. Όλοι το ήξεραν. Πρέπει να του πεις, να το καταλάβει ότι η κρίση που έχει η χώρα μας δεν είναι κρίση οικονομική. Η κορυφή του παγόβουνου είναι οικονομική. Η βάση του παγόβουνου είναι η ηθική κρίση. 그렇다면 복지 지출을 많이 하고도 위기에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견고해진 독일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때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은 지난 10여 년간 하르츠 개혁이나 아젠다 2010과 같은 개혁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체질 개선의 과정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갈등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뜨거운 이슈인 노동시장 개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회통합의 틀이 없다시피 한 한국에서 노동시장 구조조정은 곧 정리해고만을 의미하고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타협안이 됩니다. 반면 독일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은 유연 안정화라고 불립니다. 독일의 대표적 노동시장 전문가인 귄터 슈미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Many people got on short-time work, but the wages during the cut of the wages was insured by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So the cut was not as high if people went to 50% of the working time. The cut of income was not 50%, but maybe 10 or 15%. 그렇다면 독일은 어떻게 해서 이런 합의가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 비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경제 운용의 기본 원리인 사회적 시장 경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보수정당 기민당의 싱크탱크인 아데나워 재단의 마티아스 셰퍼 박사의 설명입니다. There was a new thinking needed how to bring in more stability to the markets because people saw that actually the economy, also a market economy, could fail. So they thought about a new concept beyond capitalism and socialism. 실제로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에 대한 지지는 시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높은 편이고 특히 경제적 상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약자들 자신보다도 기득권층이 더 적극적인 셈이죠. 두 번째 비결은 정치 영역에 있습니다. 정당 명부식 선거제도와 연방제는 지역 간 그리고 사회 세력 간 대립을 완화하고 갈등을 제도적으로 봉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으로 인해서 연방 차원의 현실 정치에서 항상적으로 연합정부 구성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호 합의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에 비해 때로는 특정 지역에서 과반 이하의 득표를 하더라도 의석을 100%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제도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의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국의 정치 상황은 갈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가버넌스의 개선을 가로막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들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이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큰 틀에서 볼 때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동시에 가버넌스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 정당 조직의 개혁, 행정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러한 개혁을 자산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로, 복지를 둘러싼 정쟁을 하기보다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느 부문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얼마나 늘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차분하게 토론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셋째로, 갈등과 불신이 만연한 현재의 상태를 합의와 신뢰의 사회로 되돌려놓고 그로 인해 절감되는 사회적 갈등의 비용을 합의에 기반한 성장, 즉 착한 성장의 동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세기보다 훨씬 빈번해지는 경제 위기.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부터 유럽 재정 위기에 이르기까지 그 파장은 더 강하게 지구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위기는 상시화됐고 그로 인한 해법 없는 갈등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고 금융상품의 구조 역시 상당히 복잡해졌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금융시장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융위기가 빈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1997년 외환위기 파동을 겪은 국가들 가운데 신용 우량국으로 회복된 경우는 한국뿐입니다.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전략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성장주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방식이 일상화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증가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한 수출과 고용의 정비례 관계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속히 깨진 겁니다. 대기업들은 수익 논리에 따라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자동화로 인력을 줄여갔습니다. 수출,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고용과 분배 없는 성장은 결국 기업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고착시키며 불평등의 심화라는 난제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미래를 포기하고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을 잘 순화시키고 제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속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는 암울한 예언 속에 초고속 고령화마저 겹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미래부의 고희경 기자입니다. 네, 방금 영상으로 보셨듯이 풀어야 할 난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그동안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회복력을 보여왔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투기 등급까지 추락했다가 사상 최고 등급으로 올라섰고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직후 마이너스 5.7%까지 곤두박질쳤다가 바로 이듬해 10.7%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반전입니다. 이런 용수철 같은 회복 탄력성 뒤에는 강한 제조업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그리고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러나 전 세계가 저성장이라는 혹독한 실현기에 접어든 지금 이런 제조업 경쟁력만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입니다. 2.5% KDI가 전망한 올 경제 성장률입니다. 수출과 내수 양쪽 모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 전망치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4%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게 OECD의 전망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은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소득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 수준별로 봤을 때 일자리가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지난 2001년에는 중간임금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중에 43.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중이 작년에는 35.4%로 8%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대신 상위와 하위 임금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일자리가 왜 이렇게 줄어든 걸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기술 진보와 세계화입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이 했을 일을 이제는 로봇이나 기계가 대신합니다. 또 생산기지는 중간재를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해외로 옮겨지고 또 인력도 모두 현지 채용됩니다. 특히 기술의 진보는 기존의 중간임금 일자리를 양극단, 그러니까 고임금과 저임금 일자리로 나눠놨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되고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업의 경영 환경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또 경쟁은 얼마나 심해졌습니까? 영원한 1등 불가능하죠. 결국 기업의 인력 수요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환경과 기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직능 전문직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임금 일자리만 늘어난 건 아닙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IT 전문가들의 일자리가 많아졌습니다만 이보다 더 늘어난 일자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택배기사입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자리의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고착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 자영업입니다.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자영업 푸어입니다. 사회보험 같은 공공복지에서 배제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은 자칫하면 신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병원에서 보는 심장 모니터 같죠? 자영업자들의 숨이 끊기는, 망하는 시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10년을 분석해 본 결과 자영업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3.4년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2.4년, 음식점은 3.2년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죠. 네, 서울 양천구 목동 SBS 본사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하 상가입니다. 목동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이른바 황금 상권입니다. 음식점만 무려 37개가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남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상가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지난 2005년부터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쭉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음식점은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조사 결과 단 3군데뿐이었습니다. 그나마 2군데는 상가 소유주가 직접 장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임대로 살아남은 가게는 단 1군데뿐이었습니다. 치열하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음식이 지금 계속 들어오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인기 없어요. 젊은 세대에 맞춰야 돼요. 아무리 잘 나간 집도 한 몇 년 지나면 좀 주춤한 게 또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또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만큼 1년 버티면 그래도 많이 버티는 거예요. 네, 1년 버티면 많이 버티는 거다. 자영업으로 성공하기, 벤처기업으로 성공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한국과 남유럽 위기 국가들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정치 불신이 높고 또 지하 경제 규모가 크고 또 하나 자영업이 많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 탑5 안에 그리스, 한국, 이탈리아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58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명이 늘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선두 그룹이 50대 초반에 이르면서 자영업 시장에 대거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인구 추정치를 한번 살펴보죠. 50대 인구는 작년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계속 늘어나서 2023년에 정점을 찍은 뒤 2040년이 돼서야 7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베이비 부머들의 자영업 쇼크가 앞으로 30년은 더 갈 거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은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숨겨진 폭탄입니다. 네 번째, 사회 갈등은 어떻습니까? 지난 1987년 민주화 시위 당시 때보다도 골이 깊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갈등은 심해졌는데 갈등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소통조차 안 되고 있죠. 갈등은 한자로 칡과 등나무를 의미합니다. 칡과 등나무 모두 감아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따라서 두 덩쿨이 한 곳을 동시에 감고 올라가면 단단히 엮여서 풀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는 보시는 이 나무처럼 풀기 어려운 갈등에 칭칭 감겨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를 기다리는 큰 도전, 인구 고령화입니다. 그것도 진행 속도에 있어서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고속 고령화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2050년이 되면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가 많으면서도 노인 인구 비율은 낮은 시기입니다.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저부양 기간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령화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인 셈입니다. 2020년까지 8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미래한국 리포트는 지금부터 그 해법을 하나하나 제시하려 합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위험 요인도 적지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알아볼까요? SBS 8시 뉴스에서 며칠 전에 전해드린 얘기입니다만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서 불이 나서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장애아 오누이 얘기입니다. 이 가정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일자리입니다. 아버지는 특정한 직업이 없이 전전하고 있고 엄마가 식당 일 도우려고 나가서 하루에 25,000원 벌어옵니다. 이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죠. 그 사이에 그 오누이가 방치돼 있다가 불이 나서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만 있었다면. 자, 이제 착한 성장 사회를 위한 해법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 있는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KDI 현호석 원장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DI 원장 현호석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빈곤 확대와 분배 악화의 주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고용률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고용 친화적 경제 성장과 성장 촉진형 노동 시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중국과 같은 저임금 국가가 국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만 해도 우리보다 수출 시장 점유율이 낮았지만 이제는 미국을 추월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 및 자본 집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하고 그 결과 노동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수출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업체들이 고용을 늘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저변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결과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으로 구성된 10%의 핵심부와 서비스업,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90%의 주변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핵심부는 경직성이 매우 높아서 주변부로 외연을 확대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더욱 비관적입니다. 생산의 글로벌화에 따라서 국내 고용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해외 생산 비중은 현재 80%에 달하고 있고 현대 기아차의 해외 생산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이미 9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강, 조선 등의 산업이 사양 산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70, 80년대 선진국으로부터 이들 산업의 일자리를 뺏어왔지만 앞으로는 후발 개도국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과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어 핵심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보호 위주에서 자생력 확대 위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육성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 가운데 능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규모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대외 개방 확대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의 자율과 혁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사업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눈먼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육 및 훈련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편적 등록금 지원이 아니라 쓸모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만드는 일입니다. 또 빠르게 바뀌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일입니다. 둘째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사가 양보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해외 진출보다 국내 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우리 기업이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서 철수해서 국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 확보보다 중장기적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진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는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와 고용 보호 요구 그리고 경영 간섭을 자제해야 합니다.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수록 고용은 줄어들고 성장은 지체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노조가 이미 80년대부터 국가 경제 전체의 고용 창출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금 인상 자제,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해 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고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애 근로 연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가 실직을 하더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주된 일자리 근무가 10년 이상 짧은데 기업들이 생산성 중심의 임금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선진형 국가 가버넌스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법, 제도, 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선진형의 사회적 합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룰이 지켜지는 사회, 서로 양보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격히 법을 집행하는 한편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확산해야 합니다. 부를 개인의 우월성과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천민 자본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가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제3섹터의 활성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드린 세 가지 과제가 잘 마무리되어야 고용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석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복지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국민 누구라도 절벽 끝으로 몰리지 않도록 튼튼한 난간을 세워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가장 훌륭한 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또 뭘까요? 우리가 일해서 생계비 벌고 또 나와 나의 가족의 미래를 차근차근 설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자리는 역시 가장 훌륭한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착한 성장 사회를 위한 해법 두 번째, 고용을 늘리는 복지.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의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대행정학과 양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바람이 매우 거셉니다. 왜일까요? 먼저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세로축은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복지 지출이 많은 이태리, 독일, 스웨덴 등이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 밑에 있죠.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이들 OECD 국가와 큰 차이가 없는데 복지 수준이 매우 낮다 보니 이제 복지 좀 하자 하는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이 복지 바람을 타고 한국 복지국가는 성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성장기에 잘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잘못 크면 나중에 교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좌측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이태리, 그리스 등은 잘못 성장한 복지국가입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좋은 복지국가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국가 부채 허덕이고 경제 위기에 휘청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측 상단에 있는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위기의 무풍지대입니다. 이태리보다 더 많은 돈을 복지에 쓰면서도 경제와 재정 모두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의 차이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복지 총량이 아닌 복지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습니다. 가로축을 보시죠. 스웨덴과 덴마크는 가족복지와 고용복지 지출이 많아서 우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는 보육 같은 사회 서비스,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 보장과 고용 서비스 같은 재취업 지원에 돈을 많이 씁니다. 사회 투자형 혹은 고용 친화형 복지 지출이 많은 것입니다. 반면에 이태리와 그리스는 연금과 의료 같은 전통적인 프로그램만 과대 성장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웨덴은 고용을 매개로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그리고 있고 이태리와 그리스는 이 구조가 매우 약합니다. 고복지 지출 국가는 아니지만 최근 국가 부채와 경쟁력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일본도 그리스 쪽에 가까이 있는 것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복지 바람을 탄 대한민국 호가 가야 할 곳은 A가 아니라 B입니다. 스웨덴까지는 못 가더라도 방향은 B 쪽으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빨간 화살표에서 확인되듯이 그리스와 이태리는 지난 17년간 복지 지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유럽의 강국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이태리는 그냥 수직 상승한 것에 반해서 독일은 고용 친화형 복지를 많이 늘려서 어렵게나마 B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98년 집권한 슈레더의 독일 3인단 정부는 노예 미테라는 제3의 길을 표방하면서 대대적인 복지 개혁에 나섰습니다. 스웨덴처럼 고용 친화적인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이 발트 시내는 대학생 큰딸부터 갓 태어난 막내까지 자녀가 6명입니다. 남편은 박물관 부관장으로 근무하고 아내도 일을 ha지만 아이들 키우는 데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Dass ich eben kleine Kinder habe und dann ist der Stundenplan so, das sind 12 Stunden in der Woche, ist der Stundenplan dann so, dass ich das auch ganz gut vereinbaren kann mit den Kindern. 100년 전통의 넥타이 명가 에드소어. 넥타이 원단을 챙기는 캐스틴 씨는 이 회사의 베테랑 직원입니다. Arbeite zu Hause. Ich habe zu Hause ein Arbeitszimmer, habe dort meine Nähmaschine und kann mir die Arbeitszeit einteilen. Die sind fest angestellt, werden auch versichert von der Firma und alles. 일하는 여성들은 최대 3년의 양육 휴가를 나눠 쓸 수 있고 근무 시간이나 장소까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산직도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한 기업의 사내보육원. Jawohl, klasse. Verkannte, diesmal mal einen schönen Tag. Tschüss. 3세에서 6세까지 아이들 100여 명에 보육교사가 40명이나 됩니다. 기업의 가족 친화 정책은 주에서도 적극 지원합니다. 그것이 곧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Hat eine Firma zum Beispiel nachgewiesen, dass jeder eingesetzte Euro 2,50 Euro Gewinn bringt für das Unternehmen durch die Einführung solcher Maßnahmen. 독일에서 중요한 건 여성이든 노인이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의지만 확인되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Mehr Menschen in Deutschland arbeiten, desto mehr Steuereinnahmen haben wir und desto mehr Einnahmen bei den Sozialversicherungen. 이런 지속 가능하면서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독일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용 친화형 복지로 가야 합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급격한 노동력 감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먼저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육아기에는 일을 포기하기에 고용률이 뚝 떨어지는 M커브 현상, 즉 경력 단절이 발생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 둘은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이 이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한국 여성들이 마음껏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둘이 벌면 중산층 진입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맞벌이는 배우자 시식지 가장 확실한 가정 내 사회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적으로 공보육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록 영이세 보육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고해야겠습니다.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할 짓이 못 됩니다. 적어도 출산 후 1년 동안은 부모가 집에서 직접 키울 수 있게 유급휴가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후는 보육으로 커버하고요. 스웨덴 해법이 참고할 만한데 스웨덴에는 부모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갓난아이는 집에서 키우라고 소득 비례형 육아휴직 수당을 줍니다. 기존 월급의 한 80% 가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또 육아휴직 수당이 해당 고용주 호주머니가 아닌 부모보험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 여성 고용을 기피하지도 않습니다. 이외에도 자녀간호 수당 등 아이 키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부모와 사회가 공동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 부모, 그리고 고용주도 함께 윈윈하는 행복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영이세 보육을 밀어붙이기보다 그 돈으로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수당을 소득 비례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근로자들의 1차 사회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매우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살인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탄탄하다면 쌍용차 사태처럼 저렇게 격렬하게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먼저 1,400만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해야 됩니다.
이제 세금으로 영세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매칭 지원을 하는 만큼 미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더불어 민노총과 한노총이 대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운동을 좀 벌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산층 근로자도 실직의 공포를 덜 수 있게 실업급여를 인상해야 됩니다. 대신에 직업 훈련과 구직을 조건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고용 서비스를 결부시켜서 재취업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은 일하는 사람과 그의 가정은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누구나 일할 수 있게 강도 높은 복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일자리, 직업교육, 그리고 경쟁력을 위한 동맹이라는 사회적 타협을 맺고 2005년에는 복지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 슈레더의 3인당과 메르켈의 기민당이 좌우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영 논리에 머물지 않고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좌우가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치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재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성장을 멈추면은 복지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앞서서 전해 들으셨던 것처럼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해답은 혁신에 있습니다. 착한 성장 사회를 위한 해법 세 번째, 혁신 국가로 가는 길.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의 제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교수 이민화입니다. 저는 착한 성장으로 가는 혁신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오는 빠른 추격자 전략에서는 세계 최우등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이죠. 지금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지만 이제는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성공 방정식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기업을 볼까요? 대기업은 성장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 고용 창출은 미미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4%의 고성장 벤처가 60%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 1개의 천억 벤처가 지금은 380개로 증가하면서 벤처의 총 매출은 삼성전자의 2배인 380조 그리고 140만의 고용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으로서 고성장 벤처를 제안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한국의 미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복지의 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할 경우에 남유럽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북유럽 모델보다는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스위스나 실리콘밸리와 같은 국가 모델이 더 안전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창업에 대한 잼 보고서를 보면은 선진국은 명백하게 기업가형 창업이, 후진국은 생계형 창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을 한번 볼까요? 한국은 후진국형 생계형 창업은 세계 최고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형 기업가형 창업은 2000년 벤처붐 이후로 매우 저조합니다. 우리 창업 연령을 보죠. 청년 창업 미미합니다. 굉장히 저조하죠. 그런데 퇴직자 자영업 창업은 과다합니다. 여기서 확실한 진실은 자영업이 벤처보다 더 많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박이 없어요.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면서 자영업 창업은 자금이 몰려듭니다. 벤처 창업은 자금이 메말라 있습니다. 아주 쉬운 해법이 있네요. 홍수 지역에서 가뭄 지역으로 운하를 파면 됩니다. 소액 엔젤 투자를 허용해주는 크라우드 펀딩이 바로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성장과 분배, 일자리와 복지,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혁신 경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제가 제시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혁신 국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장에 따르지 않은 제로섬 게임에서는 집단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악순환 구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혁신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플러스섬 구조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면서 사회적 복지가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 한국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국은 현재 성장과 분배가 양극화 대립으로 갈등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의 실패와 전체의 성공이 서로 대립하는 실패의 패러독스,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혁신이 대립하는 시간의 패러독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립하는 규모의 패러독스, 혁신가와 대중이 대립하는 문화의 패러독스가 한국의 착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착한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4가지 혁신 패러독스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첫 번째, 실패의 패러독스는 연대보증 개선과 제도전 제도로, 시간의 패러독스는 장기 평가와 혁신 시장으로, 규모의 패러독스는 개방 혁신과 공정 거래로, 마지막 문화의 패러독스는 노블리스 오블리지와 사회적 벤처로 해소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첫 번째 관문, 시간의 실패의 패러독스입니다. 이는 연대보증 개선과 제도전 제도를 제안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죠. 한국은 10명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10억을 벌죠. 아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미국은 10명이 재미있게 도전해서 8명이 실패합니다. 단 2명이 성공하는데 우리의 2배인 20억을 법니다. 바로 혁신 경제란 실패를 먹고 자라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바로 여기서 실패한 기업인이 문제입니다. 이 실패한 기업인들을 사회에서 신용불량자로 축출한다면은 신규 창업은 감소하겠죠. 실패한 기업인들을 제도전을 허용해주면은 신규 창업은 증가될 것입니다. 바로 한국과 실리콘밸리의 현재 결정적 차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패, 이제는 한국이 현재와 같은 제도로 만약 10만 창업에 성공한다면 5년 뒤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냐. 놀랍게도 5만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합니다. 바로 우리가 연대보증 개선과 엔젤 회수 시장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실패의 패러독스 사례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98%가 성공하는 국가 R&D, 혁신을 저해하는 공무원 감사, 적극적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인 문책, 한이 없죠. 부분이 실패해야 전체가 성공한다는 실패 패러독스 극복이 착한 성장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 시간의 패러독스를 보겠습니다. 시간의 패러독스는 기본적으로 장기평가와 혁신 시장이 극복 대안입니다. 기본적으로 혁신은 현재와 미래의 갈등 구조입니다. 현직의 성과란 것은 전임의 혁신의 결과죠. 짧은 임기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결국 짧은 공무원 임기는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혁신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중소기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은 개방혁신과 공정거래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에서는 R&D 혁신 비용을 판매 수량으로 나눈 것이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분모인 판매 수량은 대기업이, 분자인 R&D 혁신은 중소벤처가 우위에 있죠. 그렇다면 대안은 대기업의 공정한 시장 위에서 중소벤처가 혁신의 꽃을 피우는 착한 성장이 경제 민주화로 가는 진정한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첫 번째 불공정 거래, 두 번째 과도한 정부의 규제는 지양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혁신 관문인 문화의 패러독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사회적 벤처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슌페터는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과도한 혁신의 보상은 대중의 분노를 촉발해서 규제를 만들 것이다.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 한국의 경제민주화 논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적 벤처, 착한 성장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혁신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착한 성장으로 가는 혁신 국가로 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하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BS 미래부장 신경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 사회를 위한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참석하신 후보님들께서 경청하시고 메모까지 하시는 걸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먼저 복지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사회 투자적 성격의 지출을 확대해야 하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책의 투명성과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고용 친화적인 노사 간 타협 문화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성장론과 함께 이민하 교수께서는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성장론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보면은 젊은 창업가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연대 보증 문제를 해소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기업과 혁신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해법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참석하신 후보님들께 SBS 기자를 대표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1,400만 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과연 고용 친화적인 성장과 복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치권에서 진행된 경제 민주화가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기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규제와 통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글로벌 역량을 가지면서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기업을 어떻게 키워내실 것인지 그 전략이 궁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버넌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SBS가 실시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입니다. 국회와 정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거의 바닥입니다. 낯선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만큼이나 국회와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하나 더 보시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기 시작한 13대부터 17대까지의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유효표의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총유권자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 불과 30% 남짓의 지지율을 얻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70% 가까이가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강조하시는 복지 문제만 해도 복지 확대론과 경제 성장론, 그리고 증세론과 감세론, 보편적 복지론과 선별적 복지론에 대한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분이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책 하나 힘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의 예측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복지 담론이라는 게 파퓰리즘, 다시 말해서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리더십입니다. 여기 지금 다음 리더십을 노리는 두 분이 와 계십니다. 그분들의 착한 성장 리더십 과연 어떤 구상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SBS 신경렬 미래부장이 드린 질문들 답변하실 준비 다 잘 돼 있으시죠? 자, 먼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부터 모셔서 보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을 지금 드리면 되겠습니까? 먼저 이제 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비정규직 또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 1,400만 명이 이제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이런데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제 고용 친화적인 복지가 가능하겠나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전에 저의 복지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을 할 수 없는 분들 그런 국민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할 의지가 있거나 또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이런 국민들에게는 일자리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자기의 갖고 있는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든지 또 그런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계속 놓이게 된다든가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비정규직의 거의 한 60%가 이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또 영세한 자영업자 또는 특수 고용직 근로자 이런 분들 경우에 또 역시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이거를 잘 여기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짤 때도 제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단위의 어떤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 보험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국회 쪽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번 7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월 130만 원 미만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고용보험에 대해서 100%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 아주 영세한 저소득층 자영업자라든가 또 특수 고용직 근로자의 어떤 산재보험 또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이런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 복지 지출이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서 효율성이라든가 또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지출 확대기에 있기 때문에 이때 방향을 잘 잡고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이 오래전에 만들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소득 보장 이렇게 자꾸 돈을 나눠주는 것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효율성을 높이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소득 보장뿐 아니라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직업 훈련 기회라든지 또는 교육의 기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신이 스스로 일어서서 경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또 생애 주기마다 꼭 빈곤층이 아니래도 어려움을 겪는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보장 기본법을 거의
뜯어 고치다시피 해가지고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만들었고 또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대로 그 정신대로 우리가 앞으로 복지 정책을 펴나간다면 저는 아주 건전하게 또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그 경제 그 민주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장에 그 성장에도 어떤 그 성장에 기여하는 혁신 기업들도 키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 경제 민주화 또 성장 정책의 개념부터 먼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부에서는 경제 민주화와 또 성장 정책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민주화와 성장 정책이 선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또 그 이게 따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이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그 우리 시장이 또 경제 환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그 경제 운영 시스템을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성장에 결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장을 돕는 거고 또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또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이런 정책도 병행해야 된다 해서 저는 투 트랙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그 논의들이 있고 또 이런저런 정의를 내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예를 들면 대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하고의 이 그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가 되지 못하고 어떤 그 부당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한다든가 이거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도 뭔가 자신이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고 기술 개발하면 내가 중견기업으로도 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신나게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다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생각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고 또 대기업이 그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일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경제 주체가 여러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도 경제 주체입니다. 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조화롭게 같이 발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보람을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경제 민주화를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것, 또 이 성장이 안 되면 뭐 경제 민주화도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그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또 우리 성장 잠재력 계속 높여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경제 발전 패러다임으로 얼마 전에 창조 경제론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은 이 시대가 아이디어라든가 상상력 이런 것이 어떤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해 있고 또 ICT 그 최강국 아주 강한 나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과학기술 또 IT 정보통신 기술 이런 것이 전 산업과 융합하고 또 그게 같이 그 전 산업에 어떤 그 도움을 줌으로써 어떤 적용이 됨으로써 이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컨텐츠 또 새로운 그 어떤 그 아이디어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그 창업 국가 코리아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갈 방향이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문화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학기술 또 문화 이런 것이 산업하고 융합이 됨으로써 우리가 그런 혁신 기업이나 이런 창업을 많이 키울 수가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 특히 이런 데에 무서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패자 부활할 수 있는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또 성실하게 일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 관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용기 있게 이런 데 도전할 수 있는 제도도 확실하게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어떻게 거버넌스를 잘 구축을 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와 국민 사이 또 기업가와 또 근로자 사이 국민과 국민 사이에 이 신뢰가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고 또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천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이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되어야 하는 일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선대위에도 100%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통합 국민이 모두 하나 되는 그런 어떤 기운을 조성을 하고 또 새 정부가 됐을 때 이 대통합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를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또 실천 방안으로 제가 이 정부가 우선 투명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도 이 정부가 도대체 갖고 있는 모든 정보 물론 이것은 국가적으로 꼭 공개해서는 안 될 것도 있겠죠. 그건 물론 예외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국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정부 3.0이라고 해서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소통하는 이런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민도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또 굉장히 책임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사실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사실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이것이 또 많은 일자리 창출에 창업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지속 가능한 일에도 계속 비정규직을 우리가 쓰는 그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정부부터 공공 부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인 상시적인 일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없애려고 하고 이런 부분도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게 되면 민간도 자연히 환경 속에서 같이 동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한다. 또 정보를 공개해가지고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소통한다. 이렇게 되는 정부를 저는 또 창조 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이 확실히 내용을 알고 신뢰하고 갈등을 없애면서 국민도 또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낼 수 있는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런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부패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정치 쇄신 안에 어떻게 하면 부패를 제도적으로 근절하느냐 하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쇄신을 통해서 부패한 정치인이 다시는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그 제도를 구축을 해서 이 부패도 척결해 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치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를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메모하느라고 그 새까맣게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제 그 질문들이 복지, 성장, 그리고 정치 개혁 세 가지 분야로 이제 질문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로 묶어서 이제 말씀들을 이 내용 중에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그런 그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 선진국은 200년에 걸쳐서 해왔던 그런 그 결과를 50년 만에 이렇게 이루었는데요. 맨 먼저 가난에 대해서 열심히 산업화를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먹고 살만한 다음에 자유에 대한 갈구를 민주화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저는 격차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격차, 성별 격차, 세대 간 격차, 그리고 또 빈부 격차, 산업계 쪽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또 지역 간의 격차, 이런 모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격차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경제민주화, 복지에 대한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다 좋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는 제대로 굴러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마치 외바퀴 자전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나선 것이 두바퀴 경제입니다. 우선 그 경제민주화, 복지를 통해서 그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소비되고 사라지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 해서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러한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그 전에 새로운 도전에 실패할까 봐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고 그것이 아마도 창조적인 기반을 다지게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면서 다시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표현으로는 착한 성장, 그리고 제가 썼던 표현으로는 포용적 성장입니다. 포용적 성장. 그러니까 보통 혁신이라고 하면 그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일부 계층에만 국한된다고 보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40일간 여러 현장들을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이 혁신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혁신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수원 목골시장을 갔습니다. 다른 재래시장과 같이 주위의 대형마트들을 통해서 어려워졌습니다. 위기감에 그전까지는 뿔뿔이 헤어졌던 상인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합쳐서 같이 음악을 연주하는, 시장에 오시는 분들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게들이 돌아가면서 문을 닫고 이제 그 악단을 만들고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너무나 친해졌습니다.
상인들 공동체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들이 오는 손님들에게 전해져서 아주 즐거운 그런 시장 장터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혁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부 엘리트 계층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포용적 성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한 성장도 그러한 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자 각 개인들이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도전함으로써 혁신 경제를 만들고 포용 성장, 착한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면 그 경제 성장의 과실이 다시 우리에게 복지, 경제 민주화를 통한 그 제반 새로운 그 터전을 또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만약에 그 두 바퀴가 서로 선순환이 된다면 자전거가 신나게 달리듯이 앞으로 잘 전진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래서 복지도 아까 첫 번째 질문 같이 그 이런 여러 가지 고용에 관련된 보험이라든지 또는 복지들이 이렇게 제대로 선순환될 수 있게 잘 구성이 되어야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어떻게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거기서 저는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잘 자리 잡으면 그것으로 낙수 효과로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그 환상에 빠진 적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지난 몇 년간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이제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또 한편에 제대로 된 중소기업, 벤처기업, 서비스 산업이 제대로 발전을 해야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깨달음에 지금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4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로서의 의미, 즉 마치 주식 투자할 때 한 가지 주식만 투자하면 너무 위험이 커서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낮추는 것처럼 국가경제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 현재 튼튼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잘 지탱하고 있지만 이 한 축만으로는 위험합니다. IMF 환란 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때 글로벌 경쟁력 가진 대기업들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지금 시점에 그 바로 옆에 제대로 된 튼튼한, 그만큼 튼튼한 중소기업 벤처 산업들을 발전을 시킨다면 그 두 축으로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를 저는 완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어려워질 때는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 서비스 산업, 내수 산업이 받쳐주고, 또 만약에 이쪽이 어려워지면 글로벌 경쟁력 가진 대기업들이 받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경제의 포트폴리오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축을 지금 한시바삐 완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고용창출 면에서도 대기업의 고용창출은 한계가 있지만 중소기업, 서비스업, 벤처기업이 제대로 잘 성장한다면 질 좋은 많은 일자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새로운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대기업에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단순히 잘 되니까 중소기업들을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잘 커지면 대기업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거기를 통해서 대기업에 유입이 되고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각들을 바꾸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번째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제대로 잘 자리 잡으면 거기서 중산층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산층들은 우리의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받쳐주면서 대기업 물품들을 구매해주는
아주 큰 건실한 건강한 시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혜택은 대기업들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네 가지 관점에서 이러한 그 우리가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제대로 잘 그 성장을 시킨다면 이것 자체가 국가경제의 포트폴리오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엔진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끊임없이 대기업에 넘겨주는 그러한 역할, 그리고 또 중산층들이 제대로 잘 성숙이 돼서 대기업의 거대한 시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장덕진 교수님 처음 이제 강연이 저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은 복지와 거버넌스 발전이 같이 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안정된 그런 그 국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래서도 저는 그 정치 혁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항상 두 가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지금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두 바퀴 경제, 따라서 경제 민주화 복지가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혁신 성장과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었고, 두 번째 주장이 이제 거버넌스 부분, 정치 혁신 부분입니다. 최근에 그 정치 혁신 부분에 대해서 6가지 정도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체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요. 논쟁적인 그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대통령 특권 내려놓고, 그리고 또 정당 체제를 개혁을 하고, 또 그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이는 문제, 임기가 아니라 그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보다 사실은 그 왜 그런 제안을 지금 시점에서 했는가에 대한 그 공감대,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런 거버넌스 문제, 정치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당면 과제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서 풀기가 힘듭니다. 내년에 특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 그 문제 해결의 단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민 신뢰를 우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바뀌겠다는 신뢰를 다시 회복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일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치가 더 권한을 가져야지만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의 권한을 더 달라고 주장할 시기는 아니고 국민적인 설득력이 없고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년 정말 저는 어려워질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려워질 겁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내려놓으라고 사회 각계각층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노동자들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금은 양보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릴 때가 올 것이고, 심지어 아르바이트 학생들, 20, 30대 학생들에게도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올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많은 자영업자들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지어 이런 그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는 20, 30대 젊은이들에게도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내려놓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 국민적인 희생을 요구할 때 정치권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정치권이 먼저 가진 특권,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래야 그 다음에 사회 각계각층에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문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필요한 리더십은 저는 3가지 특성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봅니다. 첫 번째는 현장 중심의 리더십, 두 번째는 융합적인 사고, 즉 문제 해결 중심의 리더십,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수평적인 리더십입니다. 먼저 현장 중심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떨어져서 그냥 일부 전문가들만 만나서 의논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이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능력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해결 방법까지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현장 중심의 리더십이겠죠. 그리고 또 융합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건 예전처럼 단순히 한 전문가가 또는 정부의 한 부처가 자기의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봐서 풀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먼저 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정부 부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접근하는 사회 문제를 먼저 중심에 두고 나머지들은 다 그것들을 푸는 도구로서의 역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렇게 수직적으로 혼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리더십으로는 이미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수평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존중하면서 앞에서 끌기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십, 그리고 결정을 내려주는 리더십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질문을 던져서 현장에서 있는 각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분이 당선이 되시든 간에 우리나라가 착한 성장을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잘 아시다시피 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미래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새 리더십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SBS 미래 한국 리포트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착한 성장 사회를 위한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한 SBS 2012년 미래 한국 리포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